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는 의혹이 민간 개발사에 대한 특혜에만 그치지 않고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금액으로 관련자들이 돈잔치를 벌였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특혜 개발로 조성된 돈이 정치권이나 법조계 인사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간 것인데 하루하루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부패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누구는 하루아침에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는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데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사회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발 돈잔치는 많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논란에 이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가 됐죠.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 세일한 박영수 특검에 따른 지난 6월 회사 보유분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6, 7억 원에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호가가 지금 15억 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분양 3개월 만에 자산이 8, 9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금액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또래 청년들에게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모를까 평생 만져보기 힘든 액수입니다. 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최소 1,00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는 잠적 직전에 300억 원을 주고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퇴직을 하며 거액을 받은 임직원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 2월 설립한 화천대유는 2020년 6월쯤부터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급여 체계에 따라 최소 5억 원 차등 성과금과 위로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약정 체결 후 화천대유를 퇴직한 사람 수는 현재까지 2명입니다. 2015년 입사해 최근까지 6년가량 동안 일한 뒤 대리직급 상태에서 퇴사한 곽의원 아들과 임원으로 퇴직한 A씨 등인데 특히 A씨는 총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받고 회사를 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돈잔치를 벌인 정황은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 말고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도 50억 원씩을 챙겨주려 했다는 이른바 50억 약속그룹이 있었다는 내부 제보자가 나왔습니다.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의 핵심 관계자 측이 한 언론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여러모로 사업의 추진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했는데 내부적으로 이들을 50억 약속그룹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물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이외에도 한 언론사 고위직 인사와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도 끼어 있었다고 이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언론사 고위직 인사와 검찰 출신 법조인에게도 50억 원 상당의 이익 제공이 내부적으로 약정돼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들이 정관계 인사들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했고 실제 어떤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거나 주기로 약속한 것인지 신속한 특검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TV 토론회에선 8명의 대선 예비후보 전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을 거론하며 2016년 말처럼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었는데요. 다른 후보들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지만 윤석열 후보의 말이 유독 주목을 받았던 건 그가 대선 후보 직전에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검사는 검사 특유의 촉이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 손에서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것으로서 이미 범죄가 결정난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했습니다. 또 지금 검찰이 즉각적인 수사에 안 나서고 특검 논의도 나몰라라 하지만 이건 묻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즉 이번 사건을 빼도 박도 못하는 성격의 사건으로 규정지은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같은 대선 주자에 대해 웬만하면 공격을 안 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지금 관련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보다 못해 내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를 짚었는데요. 윤 후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대장동 개발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가 된 거고 그러면 더 볼 것도 없다. 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중 누구와 경쟁하는 게 내게 유리한지 알 수 없고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 이 사건은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본인 이 지사가 설계자라고 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본인이 설계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이 제가 한 것 아닌가. 이건 시장 모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을 두고서 그냥 대선을 치른다? 그건 나라가 아닌 거다. 특검은 시간의 싸움이다. 이 사건은 3개월 갖고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날 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건 묻을 수가 없는 사건이다. 지금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직접 장문의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비교적 장문의 글을 통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적었는데요. 이 대목을 두고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어제 정오쯤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긴급 설문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여러분들께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고 반나절 만에 약 2만 7천여 분께서 설문에 응해 주셨는데요. 결과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41%보다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댓글로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곽상도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분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여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많으셨고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민주당에선 윤미향 같은 의원들도 잘도 버티는데 왜 사퇴하냐. 또 사안과는 별개로 개헌 저지선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어제 곽상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곽 의원은 저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아들이 입사한 회사 화천대유와 관련돼서 국회의원 직무상 어떤 일도 발언도 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직까지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도록 하겠다며 일종의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이준석 대표는 역풍 차단을 위해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제명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부친의 제주도 땅 문제가 불거졌을 땐 나는 몰랐다라며 잘도 넘어가더니 유독 곽상도 의원 아들 건에 대해서는 정광석과 같이 손절을 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곽 의원이 사퇴의 선을 긋고 이준석 대표가 의원직 사퇴와 제명 카드를 꺼낸 어제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뇌물이라며 곽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인데요. 그렇다면 곽 의원 부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법조계에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고발건의 쟁점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해당 금품의 성격일 테고 둘째가 곽상도 의원의 사전 인지 여부인데요. 일단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할 당시 곽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고요.
국회의원 시절에도 지역구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대가성을 입증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곽 의원의 아들도 돈 50억 원 중 세금을 제외한 28억 원은 모두 제 계좌에 있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수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가 상당한 이익을 낸 상황에서 퇴직금이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된 금액이라면 뇌물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 측이 사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화천대유 측이 곽 의원에게 50억 원 전달 사실을 알리면서 저희들의 어떤 성의다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뇌물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뇌물죄가 인정되느냐 마느냐 여부를 떠나 차천타천으로 차기 대구시장으로 거론되었던 곽상도 의원의 정치 생명의 최대 분수령을 맞은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일명 돈다발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대 측에서 지금 와서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당시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터진 후에야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때가 있죠. 성남의대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는 줄 처음엔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당시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A씨는 28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사업 초창기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 실무진에선 토지 수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파트 분양 등을 두고 걱정이 많았던 걸로 안다며 개발 사업에는 인허가는 물론 매입과 자금 조달 등 과정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결국 쓸데없는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A씨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각종 특혜 논란을 들며 지금 생각하면 애초에 리스크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토지 매입은 공공의 힘으로 싼 값에 사들이는 수용 방식으로 이뤄졌죠. 인허가 또한 사실상 공동사업자인 성남시가 맡았고 남판교로 불리는 뛰어난 입지 조건 덕분에 분양에도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재명 또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3천억 원이 넘는 수익이 예상된다고 확신에 찬 듯 말한 바 있습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나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태평한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실권이 없는 바지 사장이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주주라면 대대적인 사업을 앞두고 걱정도 좀 되고 해야 할 텐데 이와는 반대로 김만배는 위험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평했을 것이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화천대유 이 대표는 허수아비라는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또 시행사는 그야말로 껍데기인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고 실제 사업은 화천대유가 주도했다면서 화천대유의 SK 측 인사와 영화배우 박중훈 관계자가 투자한 것도 김만배 외 남욱 변호사가 관여했다는 사실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에 대해선 이 대표가 50억 원 성과급 지급을 반대해도 김만배가 밀어붙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는 서민 교수가 기고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 범상치 않았는데요. 나 그냥 안 죽어. 영화 아수라를 본 뒤 이재명 지사가 두려워졌다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자, 물론 서민 교수는 영화 아수라가 이재명 지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극렬분자라고 정의했지만 글 제목에서 글 쓴 의도가 드러났듯 영화 아수라를 빗대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제 지인들도 이번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영화 아수라를 다시 찾아서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화 속 주연 황정민이 맡은 안남시장 박성배와 실제 이재명 지사가 오버랩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 블랙홀이 되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본소득, 배우 김부선, 형수욕설, 친형 강제 입원,
많은 게 연상되시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일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임기 내내 지역화폐 전도사를 자처하며 유독 지역화폐에 남다른 애착을 드러내곤 했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4조 원 넘게 지역화폐 운영을 담당하는 업체 코나아이와 이를 관리하는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자기 사람 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먼저 이번 의혹을 이해하시려면 조금 전 언급해드렸던 코나아이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를 줄여 경상원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공약에 따라 설립을 주도한 공공기관으로 2019년 10월 말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데요. 2018년 12월 경기도로부터 선정된 회사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 적자에 허덕이던 이 회사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 경기도에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한 가지와 이재명 지사가 이곳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는 의혹 한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운영사로 경기도와 같은 업체인 코나아이를 선정한 인천, 부산 광역시 등은 이자 등 낙전 수익을 모두 지자체가 회수해 세입 처리하거나 사회 환원 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반해 경기도는 운영사가 해당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인천, 부산은 지역화폐 홍보 업무를 코나아이에게 일임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엔 산하기관인 경상원이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출신인 신정연 의원이 지난 4월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신 의원은 경기도는 코나아이가 해야 할 홍보 업무를 도민혈세인 경상원 출연금 예산 29억 4천만 원을 별도 편성해 지원한다며 이는 민간업체가 운영비를 혈세로 지원받는 것으로 사실상 특혜로 인한 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코나아이는 2020년 흑자 전환까지 4년간 적자에 허덕이며 2018년 12월 기준 매출액은 89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매출 1,220억 원에 이어 지난해는 1,378억 원으로 매출이 급상승했는데요. 경기도의회 민주당 출신 신정연 의원 말고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권 인사는 또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에서 낙선한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 포럼 이사장인데요. 장성민 이사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경기도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행한 지역화폐가 2조 4천억여 원인데 코나아이 수수료 매출 5,800% 급증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금 세간에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빙자해 도민세금 최소 7,500억 원이 코나아이 주둥이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회자되고 있다고 썼고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의 이기인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코나아이는 몇 년 전까지 상장 폐지 및 거래 중지 논의가 될 정도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다. 그럼에도 회사 대표는 매년 6억 원 이상의 연봉을 챙겨 논란이 됐던 곳이라며 이런 기업이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단 1년 만에 190억 흑자 기업으로 변모했다고 특혜 의혹을 전면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대변인은 내 주머니 속 잔돈들이 이 지사와 협약을 맺은 민간 기업으로 돌아간다며 이재명이 살포하는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코나아이가 갖는 수입은 늘어난다며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버는 특혜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의혹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곳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의혹이라기보다 사실로 드러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이재명 지사와 같은 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신정연 민주당 경기도의원은 지난 4월 제351회 임시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요 인사들이 코나아이와 경상원을 오간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신 의원은 주식회사 코나아이의 중국 법인장 출신인 A씨가 경상원 상임이사로 임명이 됐고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장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B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주식회사 코나아이의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LH공사의 부동산 투기 사태에 빗대 일자리 투기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원이 말한 경상원 상임이사로 임명된 A씨가 특히 논란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상원 상임이사로 임명된 A씨는 경찰대 1기 출신인 박모 씨로, 박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 1과장 총경으로 근무하던 2006년 친구 소개로 만난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4,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뇌물수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뇌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 씨를 경상원 상임이사 자리에 앉히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던 자리를 만들어 그를 임명했다는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직제 변경을 위해서는 도의회 보고 등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그를 상임이사 자리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로부터 이재명식 임명이라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코나이 상임이사인 B씨는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모 씨로, 신 씨는 2017년 8월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채용 특혜 시비가 이미 불거진 인물이었는데요. 특히 신 씨는 성남시 민원인 김사랑 씨에게 언어폭력과 협박 등 모욕죄로 재판을 받는 인물입니다. 참고로 김사랑 씨는 이 지사로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신 씨는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개편안에 반발한 이 지사의 단식 농성 현장에서 이 지사에게 467억 원의 행방을 물으며 1인 시위를 하던 김사랑 씨에게 협박과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2017년 신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같은 해 선고유예가 됐고 신 씨는 성남시청에 취직했습니다. 이후 신 씨는 2019년 1월 코나아이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때는 경기도가 2018년 말 코나아이를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한 직후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지역에서는 이 지사의 흠집을 신 씨가 방어한 덕에 신 씨가 채용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돌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의혹의 핵심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나아이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홍종기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이익은 특혜 의혹의 민간업자가 손실 가능성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대장동 게이트와 흡사해 보인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좔 흐르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폭침을 재조사한답시고 조사팀을 꾸렸는데 이 사람은 당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이인남입니다. 그런데 이 이인남이가 천안함 폭침 재조사 우두머리를 맡으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톡톡히 챙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천안함 폭침 원인 재조사 결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끝에 사임했던 이인남이가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26개월간 봉급 약 3억 2천만 원을 수령하고 업무 추진비 약 6,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합쳐 약 3억 8천만 원의 세금이 이인남에게 들어간 셈입니다. 북한이 한 짓을 북한이 안 한 짓처럼 만들려고 재조사에 나선 것도 열불 터지는데 국민 회세까지 몇 억씩 꿀꺽했다는 소식에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28일 규명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인남 전 위원장은 월급 1,075만 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직급보조비 124만 원, 배우자 가족 수당 4만 원, 직책 수행경비 198만 원을 매달 받았습니다. 법인카드 개념인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을 보면 이인남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00여 회에 걸쳐 6,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19년 1월엔 고급 한우 식당에서 관계기관 협의 명목으로 8명이서 39만 2천 원을 써제꼈습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땡땡가든에선 7명 식사비로 25만 4천 원을, 남도 한정식 식당에선 5명이 밥을 먹었다며 20만 5천 원을 결제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인남은 또 신세계백화점, 퍼시픽호텔 등에서도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추진비 결제 내역을 보면 많게는 하루 수십만 원씩 결제했는데도 식사 인원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좌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민변에서 부회장을 지냈던 이인남은 2018년 8월 북한을 사랑하는 문재인에 의해 규명위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이인남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규명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천안함 자초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형사 재판까지 받은 신상철의 진정을 받아들여 유족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재조사를 벌이다가 유족과 생존장병의 거센 반발로 조사를 중단하고 이인남이가 사임한 건데 그때 사임을 안 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이인남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을런지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을 쏜 지 2주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여정이 우리가 쏘면 도발, 남측이 쏘면 대북 억제력 확보냐며 이중기준 논리로 문재인을 압박한 지 사흘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의 심기를 살펴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을 쥐락펴락 가지고 노는 김여정 비위를 대체 어떻게 맞춰야 하는 건지 갈피를 못 잡는 문재인입니다. 28일 합동참모본부는 금일 오전 6시 40분께 북한 자강도 모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북측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응이 연이어 나오던 중 이뤄진 터라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라고만 했을 뿐 도발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또한 오늘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심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A4 용지를 못 보고 얼떨결에 내뱉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문재인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이중기준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우리가 쏘면 도발, 니들이 쏘면 대북 억제력, 이 이중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내세우는지 단거리 미사일을 한번 살짝 쏴주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눈에 훤히 보여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측 요구에 부응이라도 하듯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니네한테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이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마 했더니 그 말을 문재인이가 고분고분 잘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 역시 금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보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답변으로만 대신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청와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윗선으로부터 도발이라는 단어는 죽어도 쓰지 말라는 특급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언론중재법이 민주당의 고집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여야 간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협의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디데이를 하루 넘긴 28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만나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타협이라기보단 상식선에서 개정안을 만들면 되는 건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이죠.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살짝 고친 수정안 형태로 언론중재법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28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양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이는 내용과 처리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행선이라고 딱 잘라 말했고 29일 회동이 최종 단판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폭주할 것이다, 막 나갈 것이다 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 규정을 없애거나 해당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후에 국회 특위에서 시한을 못 박아 추가 논의하자는 2가지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징벌적 손배조항 자체가 문제인데 뺄 생각을 하질 않으니 양보안이 양보안스럽지도 않고 합의를 할래야 해줄 수도 없겠죠. 민주당으로서는 타협안의 합의 처리를 당내 강경파에게 설득시킬 최소한의 명분 확보 및 출구 찾기 차원에서 배상 한도를 삭제하더라도 징벌적 손배 조항 자체는 지키려고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을 전부 삭제해야 한다며 전날보다 더욱 완강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더 지체되면 대선 기도에서 여당 독주 프레임에 따른 부담으로 입법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만큼 빨리 털고 가자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원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만약 오늘 일방 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GS 지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합의 처리를 독려해온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 등 의사진행에 나설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의 단독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박병석 의장이 의결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29일 회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7일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억 명을 넘어섰다며 수개월 전부터 미국 내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활성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국민의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내 사업 매각을 종용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틱톡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던 경남 창원시 공무원이 28일 사망했습니다. 창원시는 시청 소속 50대 남성 공무원 A씨가 이날 오후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7월 30일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후 열과 기침 등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상 증상이 사라지지 않자 약 한 달 뒤인 9월 2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지만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1차 접종 전에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창원에서는 지난 26일에도 백신을 접종한 공무원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역시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40대 남성인 B씨는 지난 16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했고 10일 만인 26일 오전 집에서 숨졌습니다. B씨 역시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40대 남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 5월 31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치고 2주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남편은 원인 미상의 급성 췌장염이었다고 청원인은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급성 췌장염의 원인 중 술과 담배 등의 이유가 크다는데 남편은 전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었다며 남편은 백신을 맞기 일주일 전 통풍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어서 백신을 맞으러 갔을 때도 의사에게 물어봤다. 상관없이 맞아도 된다고 해서 맞았는데 2주 복통을 호소했고 그 후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4일 만에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교육업계에 있어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녀 백신을 신청했는데 차라리 백신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려서 완치될 때까지 그냥 있을 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질병관리청에 신고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연관성 없음이었다며 5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출력해봤는데 저희 남편은 병원에 가서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아 본 적도 없고 약 처방 또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사망하기까지 나흘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혈압과 당뇨 수치가 오른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기저질환이라고 결론을 내려 인과성이 없다고 통보받았다면서 기저질환이라도 있으면 덜 억울하겠다. 의료 지식이 없는 국민은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나, 이 억울함을 어디에 풀어내야 하나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코로나를 이겨낼 방안이 백신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보상도 안 해주고 있다. 남겨진 가족들도 죽어야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건지 무섭다면서 글을 끝맺었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